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원체 많이 빠져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려 코스닥이 4%나 하락을 했고요. 일단 많이 빠진 이유, 미국 증시가 빠지든 말든 왜 우리 증시가 따라 빠지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지금 미국 증시는요.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고금리, 현재도 고금리 상태지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렸죠. 이제 미국의, 페드워치, 이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다음, FOMC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전망하는, 시장의 전망치를 보여주는 건데, 하루 사이에 그냥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1월 FOMC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10월 31일부터 열리는 거고 이제 11월 1, 2에 이제 미국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그래서 11월 2일에 우리 시각으로 11월 2일 날 새벽 3시 무렵에 있을 이제 파월의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11월 FOMC. 그러면 당장 오늘이 4일이니까요. 하나, 둘, 셋, 4주 남았습니다. 4주 남았죠.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계속 세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FOMC 점도표가 벌써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고금리 상태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지지세가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시장이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는 떨어지죠.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우리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오겠지.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지를 시장이 미리 기대를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기대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고 강도를 높이고 금리 인하는 처음엔 내년 1월이었다가 내년 3월 얘기했다가 2분기라고 그러면서 늦어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7월로 갔어요. 금리의 인하 시점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내년 7월에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7월이 될지 지금 속도대로라면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3분기까지 밀린 건데 올해 초에 기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늦어지는 거죠. 내년 1월 달 정도 됐을 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내년 1월쯤 됐을 때 금리 인하를 논의해 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그 시점이 실제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시장의 당초 예상치보다 늦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증시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으로 돈을 갖다 넣죠. 주식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돈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자를 많이 쳐주는 금융기관으로 갖다 넣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금리를 떨구기 시작을 하면 그런 고금리 정책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네, 점점점 떨어뜨리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서 주식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이 그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증시도
부동산 시장도 다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늦죠. 늦게 와요. 그리고 대출 정책이라는 또 정부의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쿵짝이 맞아야 정부가 도와줘야 가능하잖아요. 대출이 없으면은 덩치가 큰 뭐 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거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뭐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그냥 뭐 난 거죠. 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증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좀 근본적인 이유가 뿌리채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못 가고 있는 거고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년 7월 이후에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지금 미리 주식시장에 들여놓은 내 돈을 빼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지금 거기다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환율이 또 올해 최고치를 깼어요. 오늘 1% 넘게 급등했습니다. 1363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해 10월 달 안에 1400원 뚫는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400원이 가면요.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앉아서 손해를 보는 그 어떤 규모가 커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있지만 패닉 셀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지만 환율이 안정이 되려면 뭐 금리가 안정돼 다 물고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 금리가 뭐 오를 것이 우려되고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진다는 건 고금리 기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거. 뭐 파월의 말, 그다음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 다 지금 종합해 보면 다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증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때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세력들의 방향인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설정한 방향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뀌려면 뭔가 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고 이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종목별을 그 모멘텀이 나올 때 움직이려면 이거는 딱 하나 실적밖에 없는데 이제 3분기 실적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아쉽게도 지금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예상을 보면은 3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목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바뀔까? 물론 바뀝니다. 그런데 그 폭이 크지 않고요. 정말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전반적인 안정이 나와 주거나 개별 종목들의 실적 전망이 아주 좋아지고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4분기 실적부터. 그 시점이 언제냐? 1분기잖아요. 내년 1분기.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의 전망 그리고 1분기에 나올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의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10월 초에 바라볼 때는 아직도 좀 멀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에 대한 기대가 나오겠죠. 발생을 하겠죠. 이제 작년 말에 12월 말에 주가 보면요. 미국 증시 보면요. 막 바뀌어요. 그 수급도 바뀌고요. 엄청 고꾸라지던 주가가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수급이 엄청 바뀌고 뭔가 막 바뀌어요.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연초에 확 튀기 시작하죠.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마 나올 거다.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 초에. 연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멀리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1월 말
뭐 12월 초 아니면은 최소한 그 이달 말 있을 미국의 FOMC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그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그 방향 설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냥 무조건 오늘도 아까 그 뭐 어떤 그 전문가의 상담하는 그 방송을 봤는데요. 물론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언제 해당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더 팔기가 어렵다. 팔지 마라. 이제 이런 해답을 내려주셨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저는 오늘도 팔았어야 되고요. 그 종목이 만약에 내일 또 빠진다고 하면 내일도 또 추가로 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반등할 때 물타기를 해서 뭐 그 종목을 사서 빠져나오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률을 올리든 그거는 뭐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한 20-30%뭐 50%씩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 오늘 뭐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엄청 많이 9% 정도 빠진 그 종목을 사실은 9% 빠질 때 상담한 게 아니었고요. 4%인가 5%인가 빠질 때 그렇게 상담을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추가로 4% 정도가 더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이 빠졌는데요. 만약에 상담하던 시점에 조금 비중을 줄이려고 했으면 그 비중을 줄였던 만큼은 추가 하락한 4%, 5%만큼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왜? 오늘은 증시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고꾸라지는 그냥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뭐 답이 보이는 장이었어요. 미국 증시부터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고요. 미국의 대형주들이 다 빠졌고요. 뭐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선물지수도 장 초반에 좀 괜찮나 했더니 하락 반전을 해서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건이라고 할까요? 명심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가장 이제 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키우고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을 짧게 줄여야 됩니다.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1의 명제가 돼야 되고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 어떤 종목을 살 때 마음 먹어야 하는 것이 손절가를 정하는 것.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특히나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요. 뭐 꼭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싫어들 하세요, 사실은. 버티라고 얘기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는 걸 좋아하실 것 같고 예전에 저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안 좋은 반응을 겪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식이 하락장이고 내 종목이 크게 빠지는 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팔아야 돼요. 그래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지금 내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또는 둘 다가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 주, 두 주, 10주, 100주 이만큼 사가지고 이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되돌려 줄 때 그때 보조를 맞춰서 사면 되거든요. 늦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뭐 마냥 버티는 것,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는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항상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힘든 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른 종목이
77종목 올랐어요. 77종목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이 835종목이 빠진 거죠.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무너졌다,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165종목이 올랐고 1413종목이 빠졌습니다. 글쎄요, 1400종목이 넘게 빠진 날, 이런 날 매수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4% 넘게 빠졌고요. 코스피 100이 뭐 2.19 빠졌으니까 나빴지만 그래도 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그나마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4%가 빠졌는데 코스닥 150이 4.17%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가 조금 더 안 좋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쫄보라고 하는 금융투자가 크게 팔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금투 따라다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짧게. 선물지수 빠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놨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오르면서 1363원 50전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46% 오르면서 결국 89달러대 다시 90달러 코앞까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고금리 정책 장기화 예상으로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엔화 약세 확대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금리 급등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원화 약세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기술주 약세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예상을 상회한 채용 공고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에 의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반한 금융,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에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 이런 알쏭달쏭한 분석을 했네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는 세 종목,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혼자 1% 넘게 올랐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많이 이 시총 상위주 중에 올라온 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기아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랐고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6%대, 삼성 SDI와 네이버가 마이너스 5%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4%대, 2차 전지들이 폭락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두 종목, HPSP가 4%대 상승이 나왔고 HLB가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반면에 많이 빠졌어요. LNF가 마이너스 9%대,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8%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7%대,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자, 업종 보면 보험 업종이 혼자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데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2%대 올랐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SD바이오센서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세종텔레콤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한네트 28%, 나머지 많은 종목이 빠졌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안 좋았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마이너스 18%대, 리더스 기술투자 마이너스 9%대, 에코프로 8.5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한올바이오파마가 5%대, 유한양행이 4%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 오리엔트바이오 마이너스 7%대 빠졌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독, 대웅제약, 파미셀,
까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젤 7%대, 위더스 제약이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NK맥스 마이너스 12%대,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4,822억 원이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난 이유, 더 빠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테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가 또 거래 대금 크게 늘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네이버 순이었네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BGF 리테일, 한진칼, 대한전선, 롯데 정밀화학, LG 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넥스틴, 카카오게임즈, 원익 IPS, 무드투어, 셀트리온 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10월 말까지 1,400원 간다는 지금 분석이 막 나오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갈 요인은 되게 많이 보이는데 하락할 요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는 전망이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자, 중요한 거. 자, 11월 1일에 있을 이제 페드워치에서의 전망치 보면은 현재대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은 한 달 전 77.5에서 어제 71.8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71.3%로 더 떨어졌습니다. 동결을 할 거라는 시각이. 반면에 금리를 한 단계 높이는 인상 전망은 한 달 전 22.5에서 28.2 그리고 오늘 28.7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12월 페드워치 보면은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것이 55%,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것이 39.1%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11,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최소한 둘 중에 한 번은 올릴 거라는 그런 시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내년 7월에 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는 이제 그런 건데, 그때도 금리를 한 단계 낮추는, 금리 인하 한 단계 낮추는 것이 34.8% 제일 높기는 하지만 동결도 27.1%로 만만치 않아요.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좀 미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대략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걸 감안하면 올해 1월 정도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길죠. 그게 이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미국 증시 보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9, 나스닥이 마이너스 1.87, S&P 500이 마이너스 1.3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1, 지금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인데 좀 더 빠지고 있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자, 다우존스 지금 오늘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8월 1일에 35,600포인트대에서 지금 33,002포인트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뭐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지지 라인이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나스닥도 오늘 장대 음봉 1.87%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지지받느냐 이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121선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약세로 바로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일봉인데요. 테슬라 어제 이제 약간 하락을,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단기 5일선을 내줬고요. 조금 추가 하락을 한다면 아래쪽에 노란색 121선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뭐
더더욱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8월 달에 있었던 이 121선 딱 지지받으면서 급등했던 그 구간을 잘 보시면,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121선 부근에 테슬라가 이제 딱 내려와서 거기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2차전지 대형주를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가 잘 가다가 어제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래쪽에 빨간색 11선까지 추가 하락 예상이 되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지수는 어떨까? 코스피 보시면 241선 밑으로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2402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2400 밑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41 밑으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요. 좀 우려가 됩니다. 80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는데, 거기서 반등을 하려면은 코스닥이 혼자 반등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먹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급 보면 삼성전자 개인만 300만 주 넘게 샀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가가 67,500원, 오늘 장중에 66,700원까지 밀렸었죠. 에코프로 BM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기관이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 팔았지만 계속 사고 있고 23만 원대까지 밀렸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거래량이 100만 주 넘게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23만 원대 가격대에서도 여전히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라서 악재예요, 악재. 에코프로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살짝 매수, 금투가 사고 있고 5일 연속 사고 있죠.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그만큼 거셌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60만 주를 넘기면서 82만 원대에서도 여전히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 오늘 24,000원 빠져서 51만 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50만 원 향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마 하방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50만 원 지지 확인하면 반등이 가능하고, 뚫리면 40만 원대 어디까지 추락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셀트리온도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오늘 3,300원이 빠졌고 13만 5,900원까지 밀렸습니다. 헬스케어 그래도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가 나오면서 2,000원 빠지는데 그쳤고요. 6만 1,000원, 이제 여기서 6만 원 부근에서는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6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사든 말든 해야 됩니다. 6만 원보다 더 뚫리면 5만 원대 얼마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기관이 3일 연속 사고 있는데, 금투, 투신, 사모펀드 골고루 기관이 매수를 이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는 빠졌습니다. 35,750원까지 밀렸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희망이고,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거의 9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5% 100원 빠진 67,400원. 에코프로 BM 0.64% 1,500원이 빠진 23만 3,500원. 에코프로 0.24% 2,000원 빠진 82만 2,000원. 포스코홀딩스는 0.39% 2,000원 오른 51만 3,000원. 셀트리온 0.37% 500원이 빠진 13만 5,4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0.56% 200원 빠진 35,5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는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 오늘 이 매물대 66,700원인데 딱 정확하게 매물대 지지를 받았어요. 매물대 지금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라는 거고요. 그 밑에 최대한까지 밀린 거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66,700원을 더 뚫고 내려간다면, 제가 그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화살표가 뭐냐 하면 이제 481선이거든요. 그 481선이 65,000원
66,000원이죠. 66,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면은 지난번 이제 지난 5월이죠. 5월달 저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5월달의 저점 부근이 아마 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21만 2,500원인데요. 21만 원대 초반까지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바로 아래쪽에 241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241선 가격은 21만 2천원.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1만 2,500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거를 예상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21만 원대 초반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바로 아래쪽에 매물대가 긴 게 펼쳐져 있어서 일단은 지지라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매물대 가격이 79만 한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79만 3천 원 정도가 아마 바닥. 그러면 79만 3천 원이라는 건 80만 원 미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략 80만 원 정도까지 에코프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좀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선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그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매물대가 50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거의 다 내려왔죠.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50만 5천 원을 더 뚫고 내려간다면 그 아래쪽 매물대가 47만 5천 원이라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고 한 7대 3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50만 원을 뚫고 내려가면 47만 5천 원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9월 27일 날 저점 13만 4,500원 시가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13만 4,500원 이 9월 27일에 있었던 최저점 부근을 과연 더 뚫고 내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13만 4,500원을 만약에 더 뚫고 내려가면 그건 13입니다. 13. 셀트리온은 저는 13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싸 보이지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더 빠지는지 그래서 13만 4,5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바로 매수, 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 13만 원 정도에서 매수, 이렇게 조금 잘게 쪼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6만 1,000원 지금 주가에서 더 빠져도 자 27일 날 최저점이 6만 700원, 26일 6만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6만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6만 원까지.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그냥 6만 1,000원에서 추가로 주가가 더 밀려서 만약에 6만 원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붙으면 그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 다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많이 빠지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만 원을 더 깨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는 지난 7월 11일 날 저가 6만 100원, 7월 12일에도 최저점 6만 100원, 6만 원에는 정확히 6만 원에는 반발 매수, 저가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
오늘 다행히도 그래도 21선의 지지를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21선이 35,600원쯤 되거든요. 35,750원이잖아요. 오늘 저가가 35,550원인데 21선이 정확하게 35,5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선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바로 저점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물론 3% 넘게 빠졌지만 일단 반등이 좀 나왔어요. 하지만 뭐 위메이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면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별로 의미 없이 크게 흐름을 바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미국 선물지수 보면 다우존스, 뭐 S&P 500, 나스닥이 전부 다 뭐 10에서 한 20포인트 정도인데,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40여 분 남았는데요. 선물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우가 59포인트, S&P 500이 12.5, 나스닥이 71.75포인트. 미국의 선물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면 이제 당연히 내일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한다면 내일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